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약점은 희소금속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없을지, 어떻게 희소금속 수요에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광물자원 확보에 앞장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평구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평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분야 정부 출연 기관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요,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18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목적은 이제 한반도에 있는 제화자원을 수탈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고, 그 당시 명칭은 지질조사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1948년도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공부 산하에 국립중앙광물지질조사소라는 명칭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976년에 좀 변화기가 생겼는데, 정부 출연연법이 이제 발동하면서 정부 출연연구소로 전부 이렇게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처였었는데, 과학기술처 산하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다시 재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와서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현재 명칭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배터리도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이 네. 고가인 이유가 희소금속 때문에 고가라고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희소금속 공급망을 저희가 확보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희소금속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전기 배터리고, 전기 배터리의 원료 광물이 되는 거죠.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이제 양극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배터리에서 양극재 사용하는 이 네 가지 원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네.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히토리는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고, 반면에 리튬, 니켈, 코발트는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공급망만 차단시켜주면 사실은 우리가 직접 예를 들자면 남미에서 수입을 하거나, 리튬 같은 경우를 아니면 호주나 이런 퍼시픽 에어리에서 우리가 수입하거나 하면은 중국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하는 공급망 다변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또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 이제 페루나 뭐 볼리비아나 이런 남미 지역에 가서 가공품, 이제 리튬 가공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호주에 가서 리튬 가공품을 스스로 개발해서 그 가공품까지 생산하게 만들면은 남미 국가, 그다음에 퍼시픽 에어리아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같은 제품을 갖고. 네, 원장님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국내 광물자원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저희 연구원에 원래 갖고 있는 정부에서 준 출연년마다 모두 이렇게 임무를 줬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100년 넘게 우리 연구원의 임무가 뭐냐면, 육상에 있는 철, 연, 아연 뭐 이런 같이 광물 자원을 조사해서 개발해서 확보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존재의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 꾸준히 지금 한 100년간 수행을 해왔고요. 옛날에 했던 광산을 개발했던 광산들이 있어요. 그런 광산이 한 전국에 33개 광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3개 광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고, 탐사는 어떤 방법으로 탐사해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과거에 폐광됐던 광산,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폐광되거나, 아니면은 이거 개발 이렇게 해봤자 별로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폐광된 광산들이지만 지금은 팍 뜨는 광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랙이 하나 있고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전국에 지구학 지도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이 높은 지역인가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주고 뭐 자원을 획득하는 이제 방식도 네. 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점은 그 해양이나 해저 네. 혹은 연근해에서 탐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좀 개발이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저희 연구원이 사실은 이제 탐해 2호라고 네. 2,000톤급의 그 탐사선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지금 30년이 넘어서 퇴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가을까지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제 탐해 2호라는 탐사선 이거는 이제 지구물리 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해역을 이렇게 시추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대신해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지구물리 탐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탄성파 탐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탄성파 탐사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엄청나게 규모가 작은 낮은 규모의 그런 파장을 이제 땅속으로 보내서 그다음에 땅속의 지층들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합니다. 지층의 조사를 해보고 이제 제일 많이 했던 게 여지껏은 이제 석유,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런 세 가지 종류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데 연근해서 우리가 지금 40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뚜렷하게 성과를 이제 낸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석유, 가스 에너지 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산업국이라는 좋은 뿌듯한 그 결과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조사 탐사 결과로 사실은 연근의 해역은 우리나라 3면의 해역의 해저 지층들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고요. 자료를 얻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때마다 또 중요한 지점은 저희가 또 시추를 다 했습니다. 시추 자료를 다 해서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거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우리 시추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재조사를 해서 재분석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크게 보면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타 출연 연구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네. 해양 지각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속 마그마가 위에서 올라오면서 굳어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열수 작용에 의해서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속 광물을 배태한 광산이 형성되고 있어요. 해양 바닥에서는 계속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저 열수 광산을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거기에 상당히 코발트 함량이 높았다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탐해 3호가 2024년도에 이제 우리도 드디어 6,000톤급, 아까 이제 탐해 2호는 2,000톤급인데요. 네. 길이로 말하면 60m가 92m로 늘어납니다. 길이만. 그다음에 넓이로 21m로 폭이 넓어져요. 네. 6,500톤급 이제 해양 탐사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인수하게 되는데 전 세계 어디 해양이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저 지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뭐 현재 얘기하는 코발트나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함량이 높은 광채가 있느냐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탐사에 다시 나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궁금하면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자기 발로 가보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보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24년도에 6,500톤급의 해양 물리 탐사선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저희 연구원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의 그 USGS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 우리랑 비슷하게 지질 조사소입니다. 국립 지질 조사소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탐사선이 없어요. 최근에 그런가요? 폐기 처분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국립 지질 조사소에서 해양 탐사하시는 파트에서 너희 배 만들어지면
이용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타진이 벌써 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같이 한번 미국의 국립지질조사소와 대등한 입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큰 우리 성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장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지역에 이제 조사 탐사를 해서 희소금속의 탐색 가능성을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질연에서는 이 화산과 지진 등 지질 분야만 연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네. 희소금속을 재활용시키는 등 이런 폐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다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오래된 우리가 재활용 연구는 오래돼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연구는 한 20년을 해왔고요. 최근 10년간은 주로 뭐냐면 전기 배터리에서 유가금속, 아까 말한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이거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우리가 추출해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구를 수행해 왔어요. 물론 이제 자금 지원은 환경부에서 네. 자금 지원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오면서 차근차근 10년간 연구를 해온 결과 지금 우리는 그 기술을 어느 정도는 성공한 실험실 규모에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기업에서 그것을 이제 제품화 시키는 연구 단계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전기 배터리 폐 배터리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때는 이거를 반드시 우리 자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 배터리 나오면 이건 새로운 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유가 분리해서 네. 유가 금속을 다시 분리해내는 리튬, 니켈, 코발트를 분리해내는 연구를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은 굉장히 우리는 이제 아마 폐 배터리에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그 큰 경제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네.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네. 이 화산과 지진 연구도 진행돼야 할 텐데 네. 지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연구원이 지진에 대해서 연구해온 지는 한 40년 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저희는 꾸준하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2.0의 규모 이상의 지진도 우리가 이제 계속 관측해오고 모든 것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진을 관측을 하면 지진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실은 계산해서 지진의 위치가 어딘지 그다음에 지진의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규모와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거 연구하는 데서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동화 시키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연구원이 이제 40년을 연구해 오면서 자동으로 지진이 발생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지진의 발생 위치하고 규모를 확정짓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연구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지진 예측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진을 예측한다는 건 현재 과학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보를 얼마만큼 빨리 해주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경주 지진이 발생할 때만 해도 지진이 발생하고 우리가 아무리 짧게 걸려도 30초는 소모가 됐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30초면 사람이 상당히 인명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 피해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지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명 피해가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근에 그것들을 많이 개량을 해서 개선을 해왔고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내에 우리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완성이 돼서 현재는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10초면은 벌써 통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번째 우주 국가가 됐습니다. 이 네. 지질원에서도 우주 관련 연구를 준비한다고 하시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네. 제가 이제 그 어느 신문 기자님이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셔갖고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달에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면 이제 그런 우주 강국에 우리가 포함됐다. 세계 몇 대 우주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길래 그러면 달에 가서 뭐 하죠?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많은 연구를 해갖고 달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런 질문을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달에 가서 뭘 하죠? 할 때에 그러면 달에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행성 중에서 해피는 달일까? 그러면 달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헬륨3라는 자원인데 헬륨3는 핵융합하는 원료가 되는 원료 광물이거든요. 근데 그 원료 광물이 한 100만 톤 정도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핵융합을 통해서 만약에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인류가 한 10,000년 정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되더나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여튼 그런 자원을 우리 지구상에 사실은 헬륨3는 거의 없거든요. 헬륨3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륨3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달에 가면은 헬륨3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써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핵 분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핵발전소보다 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한 5배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가 히스토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지구보다는 그 달이 훨씬 히스토리 함량이 높아요.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희소금속도 우리가 탐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다누리호가 이제 현재로서는 8월 5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다누리호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다누리호에 감마선 분광 분석기를 탑재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달 표면에 있는 그런 아까 같은 헬륨3 또는 뭐 코발트 니켈 뭐 이런 우리 희소금속, 히토류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분포했는지를 그 맵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달 네. 표면 맵인데 지구학 지도 맵을 작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물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규소 이런 5가지 원소에 대해서 맵을 작성하게 될 거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번에 다누리호가 하루에 12바퀴 돈다고 합니다. 네. 궤도선으로 갔다요. 12바퀴 돌고 그다음에 1년간 거기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멋있는 달 표면 지구학 지도 맵, 원소 분포 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다 활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2031년도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네. 장관님이 이제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내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거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물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이왕이면 헬륨3가 많은 지역, 그리고 히토리가 많은 지역, 가까운데 착륙시키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다누리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후 관련 연구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조금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연구소가 이제 기후변화 하면은 이제 바로 모든 분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산화탄소는요, 뭐 우리 경제 발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물질,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네.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하려면 CO2는 계속 배출량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2030, 그래 NDC, 그래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걸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018년도에 가장 높았을 때가 한 7억 톤 조금 넘는 CO2를 1년에 배출하고 있어요. 그거에 40%까지 저감시키겠다, 2030년까지. 그러면 우리가 저감해야 되는 게 얼마냐면 약 2억 9천만 톤 정도의 CO2 가스를 저감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산업체에서는 모든 기술력이 기술의 발전이 CO2를 적게 발생시키면서 생산량은 점점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남는 그 CO2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NDC를 충족 못 시키는 양이 우리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양이 있습니다. 예측해놓은 양이죠. 그거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는 그러려면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땅속에 묻거나 네.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는 2010년도부터 이미 CO2 지중 저장 연구를 수행했고 한편으로는 그걸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분지를 한 5-6군데를 찾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울릉 분지고 저희 연구원이 이제 고유로 찾아낸 게 이제 군산 분지라고 해서 군산 분지 보면은 군산 분지 기반함이 있고요. 그 네. 위로 한 6km의 퇴적물이 쌓였습니다. 예. 그 6km 퇴적물 중에서 한 2km 정도 이하는 CO2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시추할 수 있는 시추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선은 다 만들었고요. 바지선 네. 형태로 바지선이 가서 거기 시추기를 얹어 놓고 시추를 2km까지 우리가 이제 시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CO2를 2km 하부까지 전부 CO2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정확한 이제 저장 용량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원장님, 지질자원연구원에 정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연구원의 그 많은 연구자들한테 용기를 많이 북돋아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분야에서 프로 선수급인 분들이 연구원에 계시는 겁니다. 또 국가대표급 연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 연구원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연구, 국가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계속 성장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안보를 확립하려면 기술 자립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이 희소금속 산업의 저변 확대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